안녕하십니까. 림프종 환우 여러분, 서울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민기준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버킨 림프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림프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앞서서 처음에 이제 림프종이 진단이 되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실 텐데 급성이냐, 만성이냐, 고등급이냐, 저등급이냐, B세포냐, T세포냐, 허치킨이냐, 비허치킨이냐 와 같은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고 당황하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많이 당황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의 처음부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개념을 좀 정립해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림프종 영역 그리고 백혈병 영역과 같은 혈액내과에서는 급성과 만성의 구별은 임상 경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증식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암세포가 성숙 장애를 동반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급성은 성숙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미숙한 모세포가 단일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이라는 것은 성숙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각 성숙 단계의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백혈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백혈병은 정의가 있습니다. 골수 혹은 말초에서 악성 모세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급성 백혈병인 경우는 성숙 장애를 동반한 미숙한 모세포가 골수나 말초에 20% 이상 존재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모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골수성 내지는 림프구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능한 이제 모세포가 골수계로 나뉘고 림프구계로 나뉘어서 각각의 계통대로 분할을 합니다.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백혈구, 단핵구 계열로 분화하고 림프구 계열의 세포들은 B세포, T세포, NK세포로 분화하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각 분화 단계에서 이제 거치면서 고유의 역할이 특정되는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성숙을 거치지 않은 이제 미성숙 단계에서는 이제 각 세포들로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숙한 단계에서 병이 되면 이제 급성 질환이 되는 거고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주어진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결정된 단계에서 병이 되면 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숙한 단계에서 생기는 병이고 이거는 급성은 미성숙한 단계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모세포가 20% 이상 나오면 백혈병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오늘 림프종 영역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림프구 계통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구 계통의 모세포는 다재다능한 모세포에서 림프구의 계통으로 분할할 수 있는 세포로 분할을 한 이후로부터 림프 계통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병이 시작이 됩니다. B세포로 분화가 결정되기 전에 림프구로 결정된 상태에서 병이 생기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됩니다. 림프종은 B세포로 결정된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B세포의 특정 마커인 CD20을 발현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우리가 치료할 때 사용하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안에 있는 림프구 계통의 모세포들은 병이 돼서 백혈병이 되면 골수를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B세포로 분화한 애들은 각 말초의 림프절들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림프절에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B세포는 어떤 스펙트럼 상의 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백혈병과 림프종의 영역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B세포가 특정 항원에 노출돼서 항원을 공격하는 세포로 바뀌면서 형질세포로 변하게 되는데
B세포와 형질세포 분화 단계에 애매한 지점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 이름에 보면은 백혈병 림프종이 같이 들어가는 병도 있어서 요 스펙트럼 단계에서 우리가 진단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 아형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 이제 림프절에 림프액이 유입이 되고 이 림프액에 항원이 있다고 하면 B세포가 그것을 감작한 이후에 이후로 소포들이 분화해가지고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소포는 위에 오른쪽 위에 그림과 같이 이제 소포의 구조를 이루게 되고 가운데 저미널 센터라고 부르는 지역과 주변에 외투 지역, 그러니까 멘틀 존이라는 형태의 아주 독특한 모양의 소포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밑으로 보면 이게 소포성 림프종이라는 악성 림프종의 병리 양상인데 그 소포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악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정상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등급과 고등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리 등급을 얘기합니다. 소포성 림프종이 진단된 환우분들 중에 병리 등급 그레이드 1, 2, 3 이렇게 표시된 병리 기록 진단 검사 결과지를 받고 이걸 병기와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레이드 1은 저등급, 그레이드 2, 3로 갈수록 고등급이 되고 완전한 고등급이 되면 이제 미만성이 되고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저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소포의 모양을 형성을 하고 크기도 작습니다. 림프구 세포 자체가 크기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정상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소포 모양을 유지하다가 이제 등급이 높아질수록 그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세포 수도 커지고 증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대 세포 정상 림프구 세포보다 크다는 얘기고 미만성, 이제 디퓨즈하게 퍼졌다. 소포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디퓨즈하게 퍼져서 생기는 이제 림프종이다. 해서 고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이라 하고 저등급 쪽은 이제 소포의 형태로는 소포성 림프종이라고 부릅니다. 림프종의 분류 체계는 악성 림프종이 호치킨 림프종과 비호치킨 림프종을 나눕니다. 호치킨 림프종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고 비호치킨 림프종은 또 B세포 림프종과 NK T세포 림프종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B세포와 NK T세포 림프종은 미성숙과 성숙으로 나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미성숙은 이제 분화되기 전 쪽이고 성숙은 이제 자기의 고유의 역할을 찾아서 분화가 되는 쪽이라서 미성숙 쪽에는 이제 백혈병의 정의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모세포가 20% 이상이 말초나 골수에서 발견이 되면 백혈병이라 이름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고 림프종처럼 림프절에 커지고 국소적인 위치에 종괴물 형성을 한다면 B세포 림프 모구성 림프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NKT 세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유형은 어떤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연성과 공격성의 형태를 나누게 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지형성은 저등급, 공격성은 이제 고등급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지형성에는 이제 소포성 림프종과 변연부 림프종, 그리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있고 공격성 림프종에는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과 오늘 강의 주제인 버킨 림프종이 있겠습니다. NKT 세포도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영역에서는 림프 모구성 림프종 백혈병이 있고 성숙한 유형에서는 이제 말초 T세포 림프종, 아형성 대세포 림프종과 같은 림프종들이 있는데 이 영역도 이제 병의 특성에 따라서 공격성과 지역성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호치킨과 비호치킨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비호치킨 림프종이고 호치킨 림프종은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초기 부위는 이제 림프절인데 비호치킨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외의 병소가 초기 진단 당시에 40%에서 발견이 됩니다. 진행 양식은 연속성 규칙적으로 림프절을 따라서 퍼지는 호치킨 림프종과 달리 비호치킨 림프종은 랜덤 스프레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호치킨 림프종의 세포 유래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유래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병리 유형상으로 이런 특징적인 세포 유형이 관찰됩니다. 비호치킨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는 B세포의 유래가 80%, 그리고 T세포 유래가 20%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 분류와 병기 분류는 이제 호치킨 림프종은 이제 병기가 더 중요하고 비호치킨 림프종은 조직 분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림프종이 진단됐다 하면은 어떤 림프종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림프종의 A형이 60가지에서 70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A형이 뭐냐, B세포냐, T세포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등급이냐, 고등급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예후와 치료 방법이 완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직 분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 분류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비호치킨 림프종은 항암 치료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고등급 유형에서는 혹은 또 저등급 유형에서도 백혈병화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고, 예후는 이제 아주 다양하기는 한데 비교적 호치킨 림프종보다는 좀 불량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림프종의 진단은 반드시 병리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커져 있는 림프절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새침, 얇은 침으로는 안 되고 굵은 침 내지는 이제 절개를 해서 가급적이면 웬만한 온전한 덩어리를 형태를 꺼내서 검사를 해야 정확한 병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녹색으로 진해진 이렇게 칠해진 영역들은 다 이제 만져지는 림프절들인데요. 이제 두경부나 쇄골 상부 림프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가 좀 비교적 용이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도 그렇고 사타구니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영역의 림프절이 커지면 환자분들이 여기 먼저 어디 만져져서 여기 만져줘요 해가지고 오게 되고 의사가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의뢰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림프종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녹색 동그라미에서 속이 비어 있는 덩어리들은 이제 안 만져지는 영역들이라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CT나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침 생검을 할 수도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심장이라든가 어떤 거대 혈관, 큰 혈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찌르기가 위험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림프종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기를 알아봐야 됩니다. 진단이 되면 이제 병기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병기는 1기부터 4기까지 있습니다. 1기는 이제 한 영역의 림프절에 비대만 있는 것이고 2기는 이제 횡격막 중심으로 한쪽에만 림프절이 있는 것입니다. 림프절 비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테이지 2는 이제 횡격막 위쪽에 경부 림프절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이제 침범을 하고 있어서 2기가 되겠고 3기는 횡격막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의 림프절에 림프종이 침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3기는 경부 림프절과 사타구니 림프절을 침범한 3기 림프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4기 림프종 병기는 이제 횡격막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를 침범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림프절 외 병소들, 그러니까 실질 장기, 이를테면은 간이나 뼈와 같은 데를 침범을 하는 경우는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기 평가는 CT와 PET CT를 동시에 찍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CT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PET CT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신 CT라고 부르는데 이제 암덩어리들은 이제 증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을 쉽게 말해서 염색약을 입혀서 어디가 진하게 보이느냐, 정상적으로 진하게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진하게 보이는 영역을 따라서 CT에 물감을 입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물감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덩어리의 크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반드시 같이 찍어서 해당되는 위치의 크기는 CT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측병소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계측병소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통해서 부분 관해냐, 완전 관해냐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CT와 PET-CT를 몇 번 더 찍게 됩니다. 그 외에 PET-CT와 같은 경우는 골수 침범을 했냐 여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골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골수 안에 림프종이 침범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병기를 평가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척수 검사는 이제 뇌척수에게 림프종 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예방적으로 뇌척수
뇌척수에게 이제 항암제를 치료하는 이제 인트라세칼 키모테라피 예방적으로 뇌척수에게 항암제를 주입하는 시술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뇌척수를 침범하진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등급 B세포나 T세포 림프종, 버킷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장이나 부신을 침범한 경우, 유밤이나 고환을 침범한 경우, 안구내를 침범하거나 비강을 침범하거나 뼈를 크게 침범하고 있거나 직경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척수 항암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버킷 림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림프종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버킷 림프종은 고등급 림프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른 증식을 특징으로 하지만 완치가 가능한 림프종의 A형의 하나입니다. 매우 드문 편이고요. 대개 진단 당시 림프조의 병소를 동반하거나 백혈병화된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병리적으로 균질한 크기의 중간 크기의 B세포, 결국 하나의 암세포에서 기원한 애들이고 이러한 B세포 대부분이 분열 중인 상태로 관찰이 됩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중요한 소견은 면역글로불 유전자 자리에 MYC, 믹 유전자가 전이된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14번 염색체 전이. 8번이 이제 믹 유전자고 14번이 이제 면역글로불 염색체 자리인데 이제 전이가 돼서 서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이 염색체 이상이 확인이 되면은 버킷 림프종을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BV, 앱슈타인바 바이러스라고 이제 1군 이제 바람 물질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앱슈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의 빈도는 버킷 림프종의 세부 A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요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은 어떤 단일 파라미터는 없고 몇 가지 진단 기법의 조합으로 우리가 버킷 림프종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EBV와 관련 있는 것은 풍토형 림프종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제 풍토성 림프종은 EBV가 거의 대부분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버킷 림프종은 대부분 산발형입니다. 남녀의 발병 성비는 2.2에서 3대 1입니다. 남성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소아 림프종의 40%를 차지하며 고강도 항암요법으로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소아는 그렇습니다. 성인은 이제 커덕센 아이박이나 하이퍼시바드, LMB와 같은 고강도 복합 항암요법으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국소병기로 진단이 되어도 국소병기로 진단이 돼서 만약에 병을 다 떼어냈다, 덩어리를 다 떼어냈다 하더라도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재발은 대개 1년 이내에 발생하고 재발 이후의 항암 치료들, 즉 구제요법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발형 버킷 림프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복강내전계 형태로 나타나고 회맹부가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맹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회맹부, 소장과 대장이 이어지는 이제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쪽이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고 난소, 콩팥, 유방도 종종 침범을 합니다. 이제 유방을 침범하는 경우는 양측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얘네들이 좀 어그레시브하고 빠르게 증식을 하거든요. 후복막박 종계도 빠르게 증식해서 뒤에 척수 압박이나 사지마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조금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는 경우는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리적으로 진단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면역 화학 마커들을 이용해서 조직에 염색을 해서 어떤 것이 양성이고 어떤 것이 음성이냐 이거에 따른 조합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믹 유전자의 이상이 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병리 진단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B세포 림프종의 한 계통이기 때문에 CD19나 CD20 이런 것들이 양성의 경우가 많고 배 중심을 차지하는 마커들인 CD10과 BCL6가 양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양성도 보이고 이제 음성인 경우는 이제 CD5나 CD23, BCL2 이런 마커들은 대부분은 음성을 보입니다. 뒤에 좀 증례를 통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환자들이 진단될 때는 이렇게 복강에 가득 병이 찬 상태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병이 배를 가득 차지하고서 불편해질 때까지 환자가 아주 심한 통증이라든가 어떤 자각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속이 좀 불편하다, 배가 좀 더부룩하다, 좀 뱃살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느끼지. 이제 이게 뭐 암이 진행을 해서 막 배가 막 쥐어짜듯이 아프고 틀어지듯이 아프고 할 때는 이제 병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라서요. 그래서 페트 CT에서 보면 이런 경우로 발견이 되고 아니면 이제 오른쪽 겨드랑이에 큰 종괴가 있는데 이런 종괴들은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이렇게 빨리 자라는데 이것은 버킷 림프종의 고등급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오른쪽의 분도 목 경부에 있는 림프 크기가 겉에서도 보일 정도였는데 하루가 다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외래에서 바로 항암을 시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리 증례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CD20과 같은 비세포 마커들이 양성이고 그다음에 BCL2는 음성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배 중심, 그러니까 germinal 센터를 이루는 BCL6와 CD10이 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CMYC이 양성인이었고 그리고 염색체 이상을 형광 표지자법을 통해서 검사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FISH라고 부르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믹 유전자의 전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중위 세포에서 염색체들을 떼서 걔네들 중에 믹 유전자 자위에 전위가 있는 것이 몇 프로가 있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위가 있다. 것을 확인을 하고 믹 전위가 있고 고등급의 비세포 림프종 형태를 보이고 오른쪽과 같이 뭐 수두룩 빽빽 이제 암세포들이 자라고 있으면 우리가 버킷 림프종으로 이제 비로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급 림프종과 버킷 림프종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버킷 진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애매하면 이제 추가 검사들이 나가고 이제 믹 유전자위가 이상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례를 보시면 이분은 또 BCL2가 양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BCL2가 음성이라 그랬는데 이 환자는 양성을 보인 증례가 되겠고 BCL2가 양성이면서 CD10이 양성이고 거의 대부분의 증식하는 세포가 B세포 유형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환자는 처음에는 거대 미만성 B세포 림프종 G12 타입이 진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피쉬 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색체 이상을 보는 검사에서 믹 트랜스로케이션이 60%가 관찰돼서 병리과 교수님이 BCL2가 양성을 보이지만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해서 버킷으로 진단한다고 해서 진단명이 버킷으로 컨펌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이 바뀌는 것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진단이 바뀌는 시간 간격 동안에 환자가 어떤 치료를 딜레이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버킷 림프종은 이제 악성도가 높고 빠르게 자라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는 어떤 치료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병이 진단이 되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겠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에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제 예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림프종 예후 예측인자입니다.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라고 부르는데 항목은 5가지입니다. 나이 61세 이상, 그리고 혈청, 젖산 탈수소 효소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병기가 높은 경우, 그리고 림프절 외 병소를 2곳 이상 침범하는 경우는 예후가 안 좋다고 되어 있고 0점부터 5점까지 이 5개의 카테고리를 합산해서 예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동도라는 것은 이제 미국 동부 종양학 협력그룹에서 신체 활동도 점수표를 만든 건데 이제 앞서서 이제 2, 3, 4점은 1점으로 예후가 안 좋고 0점에서 1점은 0점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0점은 이제 증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고 1점인 경우에는 약간의 좀 신체 증상, 뭐 좀 기운이 없다, 어디가 좀 불편하다라는 어떤 증상과 제한은 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2점부터 IPI 점수가 1점 올라가는 2점부터는 이제 낮 시간에 50% 정도,
내지는 그 이하를 이제 침상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운이 없고 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동이 잘 안 돼서 침상 생활이 낮 시간에 50%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수술을 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신마취 수술하면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3점이 되면은 낮 시간에 50% 이상을 이제 침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점인 경우에는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경우고, 5점은 거의 돌아가신 경우를 얘기합니다. 4점까지만 표기를 했고, 3점, 4점인 경우에는 증상 완화의 목적 치료만 권한다는 얘기는 이제 환자의 완치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섣불리 권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했다가 그 치료를 감당 못하고 환자가 그 치료적 합병증으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이제 신체 활동도 점수가 많이 쓰이는데, 이제 고령의 환자가 많습니다. 림프종은 이제 고령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나이가 많다고 해도 활동도가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상생활 다 하면서 이제 뭐 70대, 80대, 90대까지 있는데, 70대이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좀 이제 몸을 많이 좀 기운이 없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년 산 타고 이제 뭐 사회활동도 계속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각 이제 환자분의 어떤 활동을 일괄적으로 나이만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고, 어떤 활동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활동도가 어떤 병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특히 고령 환자에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인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오셔서 제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제 의사는 이 환자가 적합하냐, 항암에 취약할 것이냐, 아니면 항암에 부적합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합하다는 것은 이제 중년의 환자들과 비슷한 정도로 항암 치료를 견디고 치료 이익이 있어야겠죠. 치료가 어떤 치료에 의한 힘들어서 치료에 의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확률보다 치료해서 좋아지고 살아날 확률이 높아야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항암에 적합한 환자가 되는 거고, 취약한 거는 이제 치료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떤 합병증을 이제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치료를 할 때도 좀 의사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환자분이 되겠고, 부적합한 경우는 이제 치료의 이익에 비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성이 상당해서 치료를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통합 노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신체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지 기능이 중요합니다. 인지 기능, 신체 기능. 그 외에 환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계셨으면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 약의 종류가 많을수록 이제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슨 우울증이나 어떤 다른 정신건강적 요소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까지 영양 상태는 어떻는지, 영양 상태가 좋을수록 이제 치료를 잘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환경, 이제 어떤 가족들의 지지라든가 이제 서포트 받는 이제 그룹들이 있을 수 있느냐, 환자가 홀로 힘든 치료를 싸워 나가야 되느냐, 어떤 이런 사회적 환경과 가지고 계시는 동반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노인 평가의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제 일상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판단하실 때도 이제 일상 생활 활동이나 도구적 일상 생활 활동이 가능하느냐,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꼭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치료를 결정할 때 이런 요소를 많이 참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에서 목욕, 샤워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대소변 흘리지 않고 목이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부터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전화하기, 물건 사기, 식사 준비, 집안일, 빨래, 교통수단 이용, 약 챙겨 먹기, 근력 관리 같은 것을 아무런 무리 없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포트가 필요한가, 아니면 도움 없이는 전혀 못하느냐, 이런 활동 능력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에 예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환자의 치료 시작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좀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의사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환자가 걷는 속도입니다. 4m 걷는 속도를 측정을 해서 4m 걷는 속도가 느릴수록 이제 항암 치료한 다음에 응급실을 가거나 어떤 항암 치료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왜냐하면 이제 보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인지 기능과 신경계 기능, 그리고 골격근계, 그리고 에너지, 심폐 기능, 영양 상태 균형 이런 거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이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이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신다거나 이제 부축을 하면서 들어오시면 이제 치료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치료의 이익과 손해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치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고등급,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버키 림프종의 치료는 이제 비세포 림프종의 어떤 표준 치료를 따르는데 이런 표적 항체 치료제를 사용을 합니다. CD20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세포로 분화하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CD20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클래식하고 오래된 치료제인데 지금까지 이 리투키마브를 이기는 치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 이제 복합 항암요법에 붙여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암세포에 붙으면 이제 보채 체계라는 것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데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암세포에. 아니면 이제 공격 세포가 직접 요걸 달려들어서 세포를 죽이거나 아니면 포식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세포 CD20이 발현하는 유형의 단계에 있는 이제 림프종에서만 치료가 효과가 있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든가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적이 없거든요. 버킨 림프종 치료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급 앞성 림프종 사이에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강도의 항암요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충분한 용량의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정해진 항암 주기를 잘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신경계 재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 종양용해 증후군의 모니터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강도, 충분한 용량, 정해진 항암 주기. 그냥 강도 높은 치료를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그 치료를 좀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종양용해 증후군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포가 빠르게 자라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은 그 세포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죽어서 녹아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종양세포가 사멸하면서 그 세포 내 물질이 와르르르 유출돼서 이제 콩팥 독성을 유발하는 겁니다. 신장의 여과 및 배설 능력을 초과해서 그 세포가 사멸하면서 생기는 대량 세포 물질이 급성 신송상을 유발하는 현상을 종양용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칼슘에 의한 심장 기능 이상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암 치료를 하고 6에서 48시간 사이에 급성으로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버킨 림프종과 같은 고등급 림프종이나 백혈구수가 5만 이상의 급성 백혈병 또는 종양이 상당히 큰 직경이 뭐 7cm, 10cm 되는 큰 고형암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양용해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 신송상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 내지는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라스브리케이지라는 약제가 급여화돼서 버킨 림프종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산이라는 것은 이제 물에 녹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콩팥 독성을 유발하는데 이것을 이제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꿔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제 라스브리케이지라는 약을 한 번 투약한 이후에 요산 수치가 급격히 발생을 하고 72시간 동안 정상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한 번만 투여를 해도 뭐 여러 번 투약하는 거에 비해서 예방적 효과가 있고 종양용화증후군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만 예방적으로 투약을 합니다. 버킨 림프종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비세포 림프종이나 일반적인 고등급 비세포 림프종 이를테면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과 같이 R-CHOP을 하는 경우에는 좀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암요법은 리투키마브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항체 치료제를 포함해서 복합 항암요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추신경계 발병과 종양용 증후군의 모니터링과 예방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연구 그룹에서 커덕스 마이박이나
dose adjusted epoch에 리투ක්시맙 붙인 거 내지는 R 하이퍼시바드, 리투ක්시맙, 하이퍼시바드 요법을 이제 강도 높은 요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대규모 버킨 림프종 코호트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이제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한 환자들의 어떤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나이가 있는데요. 이게 중앙값인 나이고 나이가 이제 줄을 쭉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나이가 작을수록 좀 젊은 그룹이겠죠. 환자군들이. 그래서 젊은 환자군들이 좀 예후가 좀 좋은 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좀 예후가 떨어지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데이터에서 일괄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좀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좀 치료에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가 되는 율은 70에서 8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3년 전체 생존율이 50에서 80%, 좀 90%까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환자 나이가 비교적 젊고 환자 상태가 좀 좋은 환자군으로 좀 연구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 미국 결과인데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용 30개 암센터에서 치료받은 성인 버킷 림프종 환자 641명에 대한 성적입니다. 전체 3년 생존율이 70%, 무진행 생존율, 어떤 병이 이제 재발하거나 진행하거나 하지 않고 하는 이제 무진행 생존은 전체 3년에 64%였습니다. 비교적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41명 중에 19%, 거의 20% 가까운 환자가 중추신경계를 처음 진단할 때 침범을 하고 있었고 14%의 환자는 이제 항암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항암을 하다 보니까 치료 연관 사망률이 10명 중 1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 무진행 생존율 64%였고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 40세 이상 그리고 우리 IPI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인자의 중요한 젖산 탈수소 요소가 정상의 3배 이상 그리고 그 활동 능력이 2점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 침상생활 주간에 침상생활 50% 정도 하는 환자분들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이 4가지 요소가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볼까요? 삼성병원에서 한 거고 LMB는 원래 이제 소아과에서 쓰는 건데 이걸 이제 국내 성인 림프종 환자, 버킷 림프종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5년 무병 생존율이 74.9%, 5년 전체 생존율이 68.1%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초반에 워낙 많이 사망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개 다 초반 1년 이내에 또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대개 다 1년 이내에 환자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이벤트 없이 평탄하게 가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도 역시 전체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증상. 이 비증상은 이제 병이 좀 면역 확정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병의 부하가 많으면 이제 비증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대개 6개월 단위로 보고 발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거나 아니면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잠에 자고 일어나면 베개를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쫙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면 우리가 비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치료의 예후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비증상이 있는 경우가 전체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제시를 했고 나이가 47세 이상 그리고 골수를 침범한 경우 그리고 사병기인 경우 그러니까 병의 부하가 높을수록 되게 이제 전체 생존율에 좀 안 좋다. 이런 요인을 제시하고 있고 앞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에 불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서 신경계를 침투한 경우가 한 케이스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이제 골수나 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는 다 거의 대부분 이제 병이 이제 항암에 잘 안 듣고 치료가 잘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병원도 이제 69명의 환자를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병원은 R 하이퍼시바드, R 하이도스 엠텍스 RRC요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 69명 데이터를 보시면 중위 나이대가 55세입니다. 앞선 어떤 연구들보다는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고 60세를 넘는 환자분이 3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젖산 탈수소 요소가 상승되어 있는 환자들이 68.1% 그리고
활동도가 2점인 환자들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병의 부하도 많고 환자 나이도 많고 해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들이 좀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병기도 높았습니다. 4병기 있는 환자들이 72%였는데 그 중에 62.3%가 그 림프절 외의 병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백혈병화된 환자들도 있었고 골수를 침범한 환자가 37.7%, 그다음에 신경계를 침범한 환자가 13%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40.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중간에서 고위험군이 17명, 그리고 고위험군이 27명이 있었습니다.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급에서 처음에 진단이 됐다가 그다음에 추가 검사들과 함께 이제 버킷으로 진단명이 바뀐 환자들이 13명, 18.8%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하이도스 MTX, R-하이퍼시바다 R-하이도스 MTX는 이 부분 상당히 항암제가 인텐시브하게 들어가거든요. 사이클로파스마바이드는 약이 3일 이렇게 2번씩 해서 들어가고, 빈크리스틴 2번, 그리고 독소루비신 1번 들어가고, 리툭시마비 1일째와 11일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R-하이퍼시바다 1번 하고 한 달 뒤에 R-하이도스 MTX RRC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가 첫날 들어가고 사이타라빈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들어갑니다. 리툭시맘은 둘째 날과 여덟째 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 1, 코스 2 해서 한 사이클입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단독 요법으로 사용한 환자들이 73.9%였습니다. R찹과 병행 사용한 환자가 18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두 사이클에 R찹을 하다가 진단명이 바뀐 다음에 R-하이퍼시바드로 전환한 환자가 6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R-하이퍼시바드 2사이클, 그러니까 항암 4번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해를 유지한 후에 도저히 이제 R-하이퍼시바드 요법을 할 정도의 컨디션이 안 되고 환자가 힘들다 하면은 R찹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환자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의 컨디션도 안 좋고 그 활동 능력도 떨어져서 이 환자는 R-하이퍼시바드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환자가 안 좋아지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치료 의지가 강한 환자분들은 이제 R찹으로만 치료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4명 중에 1명만 병이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R찹으로 마무리한 8명 중에 1명만 재발했습니다. 완전 관해를 그래서 49명, 71%가 획득을 했고, 그다음에 1차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비율이 이제 10.1%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폐혈증이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제 침습성 진균 감염이었는데, 이제 아주 초창기에 이제 라스프리케이즈라는 약이 없었을 때 종양 용해 증후군에 의한 급성 신손상으로 사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2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이 너무 진행을 해서 중간 반응 평가까지, 그러니까 두 사이클 4번의 항암을 하기 전에 병이 나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8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에서 부분 간해를 획득한 환자분들은 이제 중간 평가 항암을 2사이클 4번을 하고서 평가를 했는데 좀 병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로 남아 있는 5명 중에 2명은 병이 결국 진행을 해서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부분 간해 상태에서 항암 치료 지속하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2분은 이제 결국 끝까지 항암 치료 완주하고 부분관에서 완전관해로 바뀌고 그 완전관해가 유지돼 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전관해를 받은 이제 71%의 환자 중에, 즉 49명 환자 중에 3명이 재발을 했는데요. 2명은 이제 재발한 후에 항암 치료를 했지만 안 들어서 돌아가셨고, 1명은 이제 관해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해 재발하지 않고 관해 상태에 있던 분 중에 1명이 폐렴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요약한 표고요. 그래서 전체 생존율은 5년 전체 생존율이 69.1%입니다. 그런 이제 사망 이벤트가 되게 이제 초창기 1사이클, 첫 사이클이나 2번째 사이클에서 되게 생깁니다. 무사건 생존율, 그냥 또 어떤 이유로든 이제 돌아가시거나 병이 재발하는 경우는 뭐 좀 더 많았죠. 그래서 65.1%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병이 재발을 해도 환자분이 살 수는 있고, 재발해도 살아가지고 관해를 획득을 하면 이제 생존율에는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 생존율이 무사건 생존율보다 높습니다.
5년에 재발률은 10.1%. 10명 중 1명은 이제 재발을 했다. 그래서 재발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항암 치료가 잘 되고 관에만 잘 획득이 되면 다른 어떤 림프종에 비해서는 재발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킨 림프종은 공고 항암 치료나 자가이식과 같은 치료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비재발 사망률은 이제 치료 연관 사망률과 거의 같은 말인데 이제 치료를 하다가 환자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재발보다 더 많습니다. 또 초창기에 이벤트가 많아서 첫 사이클을 할 때 환자분이 나빠지지 않는지를 잘 보고 환자분이 이 항암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지를 의사가 가장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전체 생존율에는 나이와 처음에 비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이제 예후가 좀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사건 생존율은 이제 환자의 어떤 퍼포먼스, 이제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와 비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항암 치료에 의한 독성이나 부작용 혹은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고령의 환자와 처음에 이제 비증상을 호소했던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논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고령의 환자를 더 잘 보면서 잘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항암요법도 이제 무작정 강도 높게 끌고 나가면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신약 같은 걸 포함을 한다든가 강도를 좀 줄인다거나 하는 어떤 치료적인 좀 어떤 의사적 결정이 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치료되는 증례는 2사이클만 해도 또 이제 깨끗하게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또 버킨 림프종으로의 진단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알찹을 하다가 하이퍼시바드 요법으로 바꾼 증례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졌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하이퍼시바드 요법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완전히 관해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공고 요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또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는데 이제 불응성 버킨 림프종은 대부분 좀 이제 구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열심히 살린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버킨 림프종 스테이지 4, 4기로 4병기로 이제 진단이 됐고 이제 다른 어떤 표면으로 나오는 이제 조직 검사할 위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복강내 림프절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복강내 병솔 조직 검사 하려면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 일부까지 이제 절제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병의 영향을 받아서 소장이 일부 좀 괴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절제를 하고 수술을 하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에서 버킨 림프종이 진단이 돼서 이제 4병기의 고등급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이퍼시바드 하이도스 엠텍사라신 리투크시마블 당연히 붙였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반응 평가에서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이제 이런 간이나 어떤 다른 림프절들의 이제 병소가 계속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프로그레션 병이 진행을 해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이퍼시바드 이제 항암 요법을 하는 것도 순수하지 않았던 게 매번 이제 또 항암을 할 때마다 이제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콩팥 독성도 있었고 종양 용해증후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식도 출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암을 할 때는 이제 담낭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담낭 절제술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네 분기 항암할 때 그다음에 6-B 할 때 7-E 할 때 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균열증과 폐혈증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아주 잘 케어를 해서 이런 합병증을 잘 극복을 하고 그래도 병원 좀 진행을 해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 와서 이제 구제 치료를 이어갔던 환자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구제 치료를 3번을 했는데 약간 좀 치료에 반응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간병소였고요. 간병소는 또 항암 치료에 좀 잘 안 듣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분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항암을 할 때마다 이제 폐혈증이 생기고 백혈구, 특히 혈소판 수치가 회복을 하지 않아서 매번 항암할 때마다 중환자실에 좀 갔던 분인데 그래서 항암 치료는 저희가 잘 끌고 나갔고
구제가 잘 안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임상항암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임상항암을 들어와서 초반에는 또 치료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이제 또 다시 간병소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이제 임상을 중단을 하고 이제 플라티늄 계열의 이제 E샵을 2번 사이클을 쳤더니 이제 간병소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분관해가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다른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이제 환자분은 이제 관해 상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 이식을 한 달째 PET-CT에서 관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킨 림프종은 완치가 가능한 고등급 림프종이고 많은 좀 초기 치료의 위험성이 있어서 의사들이 아주 주의 깊게 초반에 치료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불응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하면 환자분이 좋아질 수 있고 관해가 잘 되면 추후에는 이제 완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진료 현장에서 림프종 환우 여러분들이 병과 싸워서 이기고 병이 완치를 획득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